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유영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통합당의 불참 속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통합당은 의회주의 파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 잡기입니다.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병합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러 건 나와 있으면 같이 심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의원이 낸 법안들은 병합 심리조차 하지 않고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까? 이 법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 7월 임시국회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관련 법안 13개를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고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저렇게 또 이제 삿대지려고 하고 고성에 오가고. 네. 그러니까 마치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독주와 무능의 대결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쪽은 독주라고 그러고 한쪽은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당이 돼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결과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그래도 좀 명분이 있었냐, 누가 더 자기책성을 가냐 이런 부분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뭐 네. 소극적인 결론이지만은 일단 야당에서는 국회 절차상의 민주성을 계속 주장한단 말이죠. 같이 얘기를 하고 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냐라는 건데 수로 밀어붙이라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또 굉장히 급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부동산 문제가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대란이잖아요. 임대차 3법이라든가 특히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 3법이라 그러죠. 이번 종부세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면은 이제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될 텐데 이 부분과 결합해서 입법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실제로 상당히 부동산의 문제로 상당히 곤란해지고 국민들이 분노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인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런데 통합당을 노크를 해보니까 위원장은 당신네들이 가졌으니까 소위위원장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급하지 않다 그러면 아마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독주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는 데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소위 구성이나 심사 과정 같은 걸 건너뛰고 그대로 전체 회의로 가게 된 건데 문제는 통합당이 이걸 저지할 만한 숫자나 힘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뭐 마땅한 방법이 사실 없어요. 사실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보시는 저런 모습들이 4월 15일 지난 21대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견됐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108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숫자로 어떤 경우든 압도할 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3년 차를 넘어가면서 한 2년 정도 실질적인 뭔가 성과를 내기에 바빠지는 시간. 세 번째는 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그 중간 선거보다도 더 거의 뭐 대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큰 재보궐선거의 규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처리된 부동산 3법 관련해 갖고 보면은 주로 조세 관련한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 언론 통해서 접했지만은 뭐 전세
관련해서 부동산 또 3법. 2 플러스 2인가 네네. 뭐 이런 법안 그다음에 전세의 이제 상한. 인상 상한 실링을 5%로 제한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 가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야당 입장으로서는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어야 되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막 난리가 나 있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과연 잡힐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좀 막 부동산 그 잡고 난 다음에 전세 대란이 막 일어날 조짐이 있는데 그걸 저걸로 저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결과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엔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전. 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좀 무능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즘 뭐 통합당의 모습을 보면 상임위에 가서 이제 반발하다가 퇴장을 했다가 기자회견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통합당이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강경한 대응으로 장외투쟁, 이제 원외로 나가자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협치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장애투쟁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대 국회에서 그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장애투쟁하다가 결국은 그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외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 장애투쟁을 쉽게 감행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통합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이렇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4일날 본회의 통과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봐야겠지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거 아니겠어요? 김정인 위원장의 이 원내 전략이라는 것이 민주당을 하여튼 독주하고 오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서 내년 선거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도 하여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인 위원장이 리젝트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몰고 가는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야당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무능한 정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이라도 그때 가져갔다면은 이 제안 야당이 그 모습을 견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이제 국감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은 국회에서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견제와 비판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 우리가 가. 그래, 독주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사실 야당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통합당 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어떤 그 원내 전략을 잡았던 민주당이 혼자서 끌고 가게 하고 독주다 그렇게 해서 오만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맞으려고 했던 이러한 그 어떤 전략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지 않겠냐. 이 야당이 무능하다는 얘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 선거에서 과연 대안이 없는 정당을 국민들이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틀을 그때 하여튼 그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7개 상임위원장 통합당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아쉽고요. 하시라도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국회를 정상적으로 국회 부의장도 지금 몫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어려운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뭐 네. 쉽지 그렇게 않은 하는 얘기인 것 것이,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은 그게 이제 야당이 무능이라고 규정을 하셨지만 저는 현재 상태에서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여당이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구성 당시에 이제 그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하면서 원구성 거부했다가 추후에 이제 원내 투쟁하자고 해서 들어가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그다음에 내일도 의총이 뭐 예정돼 있습니다. 뭐 원내 병행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뭐 다 얘기한 것처럼 뭐 광화문 집회를 계속할 거예요, 삭발할 거예요, 단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한 여론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여하의 여론,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야당의 무능 이전에 제가 볼 이거는 청와대와 여당이 너무 야당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저지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볼 수밖에.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오롯이 언론 탓할 수도 없고 전 정부 탓할 수도 없고 오롯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 오늘 오후에 이제 운영위에서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 갖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뭐 저지를 못한다면은 현 정부나 민주당의 문제점을 역시 지적하는 부분으로 통합당은 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수처법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4+1 하면서 선거법하고 막 이게 처리가 됐잖아요. 이제 설치에 관한 규정만 그때 당시에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관련 상임위는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관련 재반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3가지 종류의 이제 법률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데, 어제 각 상임위, 국토위, 기재위 뭐 이런 데서 봤듯이 운영위도 뭐 숫자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땅땅땅 치고 표결하고 뭐 기립하세요 아니면 손 드세요 해갖고 땅땅땅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처리될 거고, 공수처도 그 우려하는 것처럼 확 밀어붙이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공수처장 임명도 막 야당에 재촉하면서 일사천리로 일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진행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 점점 더 여야 간의 극한 투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 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하는 국회는 애초에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결국 프레임이 독주와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근데 결국 국민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느 정당이 좀 더 자기 책임성에 접근하느냐, 어느 정당이 좀 더 명분성에 접근하느냐, 이 부분들이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거는 해내가, 물론 패스트를 했다 그래도 이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지금 그 백혜련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운영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만 현재 공수처법으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은 공수처장 임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법안을 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해서 그때까지 추천하지 않으면은 다른 교섭단체에게 추천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백혜련 의원이 냈단 말이죠. 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반드시 이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또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 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장 관련해서 그렇게 백혜련 의원 안을 처리하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뭐 그 저지할 방법을 견제가 안 된다는 찾아도 거죠. 네. 그냥 가면 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는 네, 거죠. 오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은 뭐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어제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명 중에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부동산 재산 1인당 평균이 20억 8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 41명 중에 10명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위, 기재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지난번에 한번 조사했죠. 조사해서 그때는 평균이 아마 9억 8천만 원이 그랬어요. 네네. 민주당은. 이번에 보니까 한 20억 넘잖아요. 통합당이. 통합당. 네. 이 박덕흠 의원이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일반 서민은 꿈꿀 수 없는 저런 부동산 뭐 창고하고 뭐 토지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7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상당히 쏠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이 다주택자라든가 투기 수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한테는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합당 의원들 저기에 나오니까, 그럼 이번에 부동산 3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을 민주당에서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 다수결로 이제 통과시키면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통합당에서는 독주다라고 지적하지만, 그럼 당신들의 통합당은 대안이 뭐냐, 그럼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책을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떤 그 비판과 비난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무능 플러스 이런 대안이 없는 이런 정당으로 물론 민주당도 뭐 독주한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야당에서 공격하지만은 반대편으로 또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무능한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3석인데요, 꽤 되는 거죠.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경실 전에 이번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해서 뭐 다주택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게 꼭 맞는가라는 거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다주택자니까 뭐 국토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막 가다 보면은 당신은 서울 사니까 뭐 하면 안 되고 이건 어디 살면 안 예. 되고 뭐 이렇게까지 가고요. 그러면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아 다 이해 충돌에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걸 저렇게 몰아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저게 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고 내가 돈이 있으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을 여러 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 공직자들도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국민에 비해서 저렇게 상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내 대표인가? 대표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대표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과다하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 가질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런 부분들은 뭐 당신 범법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결되지 않는 뭔가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은 취하는 이렇게 이렇게 볼 확률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주택 여러 개 있으면 팔아라. 예. 청와대도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은 이유가 저렇게 다주택이 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게 국회의원으로서 무언가의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먼저 취득해서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로 예. 그래서 저렇게 축제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이만큼 있고 여기는 이만큼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면서 막 몰아가는 게 꼭 옳은 건가라는 데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 제일 어려워진 게 지난 3년 동안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공급 늘리면 된다. 제대로 된 주택 많이 늘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뭐 다주택자들 주택 하나씩 내놓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쁘고 이렇게 막 몰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저는 뭐 어느 한쪽이 다 옳다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네. 깊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야지 저런 식으로 막 뭔가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환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박정아 전 대변인께서 굉장히 좀 확고한 좀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실거주용 주택 하나를 빼고는 좀 처분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제는 아니지만 처분을 안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뭐 몇 채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재명 기사가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저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인사상 굉장히 엄청나게 뭐 공직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직에서 퇴출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모습이라면 예. 뭐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경기도가 굉장히 넓어요. 가령 경기 북부 저 어디 동두천에 있는 사람을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밑에 경기 남부 어디 평택 같은 데로 인사 발령을 드리면 이건 그만두란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갖고 있는 사연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에 했을 때 무슨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 뭐 이런 사연 얘기하면 다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피해갔는데 딱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재명 지사 적용한 거라서 일각에서는 시원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재명 지사다운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경기도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막 찾아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예. 신천지 교회 교인들 그때 사법행정권인가요? 도지사가 그런 거 있다는 국민들 많이 없었을 거예요. 발령해서 막 찾아가요, 그죠? 그리고 재난지원지원금도 중앙정부보다 먼저 줬단 말이죠. 액수는 적었지만. 그리고 하여튼 각종의 그런 기본수당 문제라든가 기본주택 문제라든가 이 도지사로서 자기 책임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법률가에서는 모르지만 찾아서 자꾸 발표하는 거예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는 고위공직자 2급 이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4급 이상이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인사상 불이익 주겠어 내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방직 공무원들이 무슨 뭐 범죄가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들 4급 이상 분들이.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사상 불이익보다도 솔선수범하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더 이렇게 따뜻하게 몰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회에서 그 경과 보고서가 송부되자마자 거의 바로 네. 임명 재가가 났거든요. 이걸 두고 또 이례적이란 말도 있고 지금 이면 합의서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좀 전에 발표를 했죠. 예. 예,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와 국정 관계자들한테. 왜냐하면 그러한 문건이 유출됐다면 그 통일부나 국정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문서가 맞다 그러면은. 근데 청와대에서 없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대로 이것은 허위나 날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것은 네. 실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날 공개됐지만 결국 이제 그 이면 합의서에 뭐 30억, 25억 불은 예를 들면 뭐 경협이라든가 투자를 하고 5억 불은 현찰로 준다라는 건데 저게 저런 공세겠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걸 공개한 거는 박 전 장관 후보자가 당시 후보자가 이거 이런 식으로 이면으로 합의하는 사람이니까 국정원장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데 또 하나는 당시 2000년에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을 상당히 평이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상이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적대와 어떤 그런 그 전쟁 위협성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면서 평화와 교류의 어떤 새로운 길로 나갔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이면 합의로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가성으로. 북한이 예를 들면 돈을 갖고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참 우습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게 되면 맨날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박지원 장관이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적 결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개했던 그 정치적 공격이 과연 현재의 흐름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에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온전하게 채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박지원 정보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논란이 좀 많았었고, 예. 그런데 앞서 우리 막 국회 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도 저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협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뭐 이게 25번째인지 언제인지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인사청문회 뭐 이렇게 하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임명 강행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청와대가
좀 그 유연한 자세를 좀 가져야지 너무 그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뭐 문건에 대해서 좀 전에 뭐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이 건을 청와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문건을 그런 식으로 좀 공개할 정도면 저는 글쎄 저거를 완전히 뭐 조작했고 민주당 예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괴문서고라고 할 수 있을까? 꼭. 응?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챙겨볼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개연성 있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좀 성급하게 저는 발표를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 두 번째는 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자신이 있다면 저는 이거 진위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그 이 남북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져야 되고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거짓을 얘기했던 한쪽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그 준엄한 심판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해야지, 저 그냥 뭐 없다, 괴문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완전히 불씨가 사그라들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드네요.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당신이 했던 말대로 책임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하고 저는 저걸 공개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그만큼 봅니다.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